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폭탄, AI 드론?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빛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 돈의 본질과 시스템을 꿰뚫는 경제적 지혜, 그 금융의 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지적 자산에 투자하세요. 약속하건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유럽의 절반을 정복했던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십만 대군이나 천재적인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빚, 즉 신용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포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신용이기 때문이죠. 1800년대 초 나폴레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이것은 파산 직전에 한 장군이 어떻게 프랑스의 박살난 재정을 세계적인 금융 모델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현대 경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나 IMF가 있기 훨씬 전 바로 나폴레옹의 금융기계가 있었으니까요. 19세기 초 프랑스는 초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정적으로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죠. 프랑스 대혁명은 왕정, 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1790년대 중반 프랑스는 아시냐라는 종이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낸 나머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시냐 화폐로는 빵 한 덩이 값으로 파리 시내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이거 완전 영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살 돈이 있어도 빵 한 덩이를 못 구해서 굶어 죽을 판이었다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신뢰를 집어삼켰고 신뢰야말로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1799년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파산했고 지쳤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왕따 국가였습니다. 국민들은 안정에 목말라 있었죠. 이때 나폴레옹은 대부분의 혁명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규율, 인식,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신용이 돈에게 가지는 의미는 영혼이 육체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다. 이야,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는 신뢰로부터 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마디죠. 그래서 1800년 그는 방크 드 프랑스, 즉 프랑스 중앙은행을 설립합니다. 이 은행은 표면적으로는 민간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인 동시에 프로파간다 기계였던 셈이죠.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프랑스 돈이 다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것. 그 이전의 혁명 정부처럼 종이화폐를 마구잡이로 뿌리는 대신 나폴레옹은 은과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권위를 기반으로 했죠. 새로 발행된 동전에는 그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돈은 곧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상징주의는 완벽하게 먹혀들었죠. 방크 드 프랑스는 안정적인 지폐를 발행하고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군인, 시민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내일도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거의 10년 만에 프랑스는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통제에 관한 것이었죠. 나폴레옹은 자유시장 따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를 원했습니다. 은행은 그에게 보고했고, 은행의 정책은 그의 전쟁을 위해 복무했습니다. 곧 돈과 군대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전쟁은 그 스케일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까지 그는 무기, 말, 식량,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 끊임없는 자금의 강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금이 없었죠. 대신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현대 정부가 여전히 사용하는 속임수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미래의 승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죠. 마치 수능 대박을 칠 거라고 장담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고 삼학생 같지 않나요? 그는 정복 후의 상환을 약속하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상인들과 은행가들은 그의 성공에 베팅하며 이 채권을 사들였죠. 승리할 때마다 신뢰도는 높아졌고 새로운 평화 조약이 체결될 때마다 국채의 가치는 치솟았습니다. 그의 전쟁은 말 그대로 그가 계속 이기는 한 스스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것은 번영이라는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착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쟁이 빚을 만들고 빚이 돈을 만들고 돈이 더 많은 전쟁을 만드는 무한 동력 사이클.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새로운 금융가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가브리엘 줄리엥 우브라르나 페레고 형제 같은 인물들이죠. 이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등장하기 전에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의 전쟁에 투기하고 그의 전쟁 채권을 거래하며 해상 봉쇄를 뚫고 금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금융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전장만큼이나 치명적인 두 번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들을 동맹이자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돈에는 조국이 없다. 금융가들은 애국심도 품위도 없는 자들이다. 아주 냉소적이죠? 하지만 그는 그들이 필요했고 그들 역시 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끝없는 전쟁으로 뒷받침되는 끝없는 빚이라는 연구기관에 기반한 유럽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기계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만 작동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믿음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영원해 보이는 제국을 만들었지만 자신감은 깨지기 쉬운 화폐입니다. 시간은 벌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죠. 그리고 1805년경 진실이 그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금, 은, 신용, 보급품까지. 한때 프랑스 재정의 구세주로 칭송받던 방크 드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뒷받침할 수 없는 종이 돈을 조용히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새로운 영토가 생겼지만 새로운 비용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군대, 재건해야 할 도시, 지불해야 할 연금, 그리고 갱신해야 할 대출까지. 제국은 팽창하고 있었지만 그 기반은 속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이탈리아, 벨기에, 라일란트 같은 부유한 속주들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그야말로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마저 마르자 나폴레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국가들에게 예산을 지시하고 자신의 동전을 주조하도록 강요했으며 부풀려진 가격에 프랑스 상품을 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죠. 하지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약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바다를 지배했고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해상봉쇄. 금수송도, 식민지 무역도, 보급품도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광은 가득하지만 유동성은 부족한 자신들의 대륙에 갇혀버렸습니다. 상인들은 화물을 옮길 수 없었고 공장들은 상품을 수출할 수 없었으며 재무부는 장부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비드로 돌아가던 기계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응은 순수한 독재적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판돈을 2배로 올렸죠. 그는 프랑스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하고 이자율을 개인적으로 지시했으며 그의 방대한 관료 네트워크를 이용해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교회 땅을 몰수하고 적들의 자산을 압수했으며 심지어 부유한 시민들에게 강제대출을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항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는 단순히 승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입을 원했죠.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후 오스트리아는 4천만 프랑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1년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돈이었죠. 프로이센을 분쇄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고는 텅 비었고 스페인의 금은 파리로 운송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파산할 때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모든 정복은 하나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일시적인 구제 금융이었죠. 정복당한 자들이 이자를 내고 프랑스는 부유하다는 환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영광스러운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파리는 대리석으로 빛났고 군인들은 제때 월급을 받았으며 프랑스 프랑화는 다시 안정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심지어 증권거래소, 세관, 조폐국과 같은 새로운 기관들을 세워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오직 신뢰 하나로 버티고 있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를 멈추는 순간 그것은 붕괴할 운명이었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최초의 현대적 화폐 제국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군대로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비드로 통치했습니다. 마치 훗날 미국이 달러를 수출한 것처럼 유럽에 자국의 신용 시스템을 수출한 것입니다. 동맹국들에게 프랑스 화폐로 돈을 빌리고 프랑스 은행과 거래하며 프랑스의 조건에 따라 무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돈은 제국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협 건너편에서 영국은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 시스템의 약점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설립된 영란은행은 정복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경쟁 제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국가들에게 자금을 강요하는 동안 영국은 투자자들을 초대하여 영국의 번영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콘솔이라고 불리는 영국 국채는 유럽의 안전 자산이 되었습니다. 귀족, 상인, 심지어 외국의 통치자들까지 영국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영국의 신용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폴레옹의 시스템이 금융의 독재였다면 영국의 시스템은 빚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더 많은 강압, 더 많은 빚, 그리고 한 남자의 천재성에 대한 더 많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영국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그들의 제도, 해군, 시장, 그리고 통화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은 명령으로 통치했고 영국은 신뢰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쟁이었습니다. 트라팔가르나 워털루 해전이 아니라 유럽의 채권 시장과 대차대조표에서 벌어진 전쟁. 가장 오랫동안 돈을 빌릴 수 있는 제국이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 종이를 발행할 수 있는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은 경제적으로 반격하려 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무역을 질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금수 조치인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통제하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영국 상품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상업을 파괴하면 신용도 함께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금융적 복수였죠. 하지만 통제에 의존하는 제국은 항상 회복 탄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영국은 간단히 무역로를 아메리카, 인도, 아시아로 변경했습니다. 해군이 새로운 항로를 확보했고 상인들은 새로운 구매자를 찾았으며 식민지들이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반면 대륙 유럽, 특히 프랑스의 동맹국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상품이 없자 물가가 치솟았죠. 설탕, 커피, 직물, 철은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항구는 텅 비었으며 도시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암시장이 번성하고 밀수가 폭발했으며 부패는 제국의 비공식 경제가 되었습니다. 대륙 봉쇄령은 영국을 파괴하려 했지만 대신 프랑스를 고립시켰습니다. 1812년 환상은 깨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여전히 행진했지만 그들은 신용 위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돈으로 월급을 받았고 보급품은 배급되었으며 급여는 지연되고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는 단지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 속으로 금융적 환상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원정은 장엄하게 실패했고 그와 함께 제국의 마지막 신용 한도도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지폐는 신용을 잃었고 상인들은 정부 발행 어음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한때 그의 개혁의 보석이었던 방크 드 프랑스는 파산을 면하기 위해 민간 금융가들에게 돈을 빌리는 절박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신용은 불멸이라고 믿었던 남자 나폴레옹은 이제 모든 의미에서 파산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스스로를 잡아먹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 설계자를 지우지 않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나폴레옹의 금융 시스템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몰락 후 옛 왕정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방크 드 프랑스를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신용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개선했습니다. 방크 드 프랑스는 이후 등장하는 모든 주요 중앙은행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민간, 일부는 정부 통제라는 이중구조는 정치적 권위와 금융 전문성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부채를 관리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독립성의 환상을 유지하면서 해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를 섬기면서도 대중을 위하는 척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완벽한 역설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그것을 베꼈고 오스트리아는 연구했으며 러시아는 부러워했습니다. 대서양 건너 젊은 미국조차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강대국은 권력과 신용이 결합된 나폴레옹식 하이브리드 중앙은행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는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나폴레옹과의 투쟁은 영국이 자신들만의 금융무기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하는 동안 영국의 부채 기반 시스템은 번성했습니다. 1815년까지 영국 국채는 금과 동등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국제무역의 통화, 즉 세계 최초의 진정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륙 지배를 꿈꿨지만 영국은 전장에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통해 세계 지배를 달성했습니다. 잔인한 아이러니 속에서 나폴레옹의 금융전쟁이 그의 적의 승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의 빗기계는 런던이 혁신하고 안정화하며 개인보다 제도를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금융세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 나폴레옹의 개인적인 빚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불되지 않은 청구서와 월급, 그리고 어떤 제국도 이행할 수 없는 약속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전투나 정복, 심지어 그의 몰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의 설계도였습니다. 정치적 의지와 금융 통제의 융합, 국가가 오늘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일의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빚이 영원히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 세계를 정의합니다. 모든 현대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붕괴를 피하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모든 국가는 신뢰가 유지되는 한 기계가 계속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나폴레옹이 무시했던 바로 그 경고를 속삭입니다. 빌린 신뢰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침략이나 혁명이 아니라 믿음이 바닥났을 때 찾아오는 침묵과 함께 말이죠. 오늘날 정부가 키보드 하나로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경제가 신용 거품과 정치적 약속 위에서 성장하며 시장이 생산이 아닌 유동성에 환호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폴레옹의 기계 안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개척한 부채 시스템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유니폼과 깃발, 그리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방크 드 프랑스는 현대 중앙은행의 모델이 되었고 파운드화는 달러의 모델이 되었으며 종이와 실내로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은 전 세계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만약 역사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나폴레옹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제국이 여전히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현대 은행 시스템은 평화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 탐욕, 그리고 믿음의 무게 아래 유럽의 전쟁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단순히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의 지도 자체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앙은행, 무한한 부채, 그리고 통제된 신뢰의 시스템은 그가 결코 잃지 않았던 제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기억하세요.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 있다는 것을요.